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교육행정직 11번입니다. 지방공무원인 갑은 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이고요.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이게 1번하고 4번 하고요. 1번하고 4번 1번, 4번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종래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입니다. 특별권력관계의 이론의 내용이죠. 그래서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로 분류했던 국가영역에는 근조감사, 근조안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며 첫 번째 공법상의 근무관계가 있고, 두 번째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세 번째 공법상 감독관계, 네 번째 공법상 사단관계 중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 쪽입니다. 근무관계 쪽, 공무원 근무관계, 군복무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특별권력관계로서 특별권력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판례도 특별행정법관계를 특별권력관계라고 부르니까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을 법률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내부 신분자에 대한 얘기죠. 내부 신분자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 없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법률 여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었습니다. 포괄적인 법적 근거로서 충분하다라고 봤었던 게 종래 특별권력관계 이론이니까 1번하고 4번하고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을지방자치단체는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갑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다.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 외부 관계에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고 내부 관계에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외부 관계의 책임이 이제 형사 책임이 되겠고, 두 번째 민사 책임이 되겠죠. 내부 관계에서는 징계 책임이 있겠고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변상 책임을 우리가 국가배상에서 구상 책임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구상 책임은 변상 책임, 행정주체에게 자신의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에 대해서 배상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으면 내부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부 책임이면 징계벌, 즉 징계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지 형사벌을 부과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내부 책임의 문제하고 외부 책임의 문제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2번도 틀렸고, 갑과 을 사이에는 일반 행정법 관계에 비하여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넓다라고 했습니다. 재량권의 인정 여지가 더 커지게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부르죠. 특별행정법 관계, 종래의 특별권력 관계를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별권력관계 1번과 4번에 있는 특징은 2차 대전 이후에 폐기를 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일반 권력관계, 즉 일반 행정법 관계와 완전히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행정법 관계로 분류를 하긴 하되 판단 여지와 법률 요건 부분에 있어서 판단 여지와 법률 효과 부분에 있어서의 재량행위를 폭넓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특징입니다. 특별권력관계는 폐기하고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보기는 하되, 다만 판단 여지와 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재량행위를 넓게 인정을 하게 된다. 갑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것이므로 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허용하죠. 이거는 동장이 구청장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그랬었고, 예를 들어서 국공립학교 퇴학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하게 되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내부 질서 유지가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맞다라고 했죠. 행정처분이 맞다. 지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맞는 것은 재량권을 넓게 인정을 한다. 이것도 틀렸고 3번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간단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법령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물어봤는데 법령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먼저 떠올리시는 게 기본이 될 테고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따르게 되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20일이죠. 20일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20일, 법령 두 글자고 20일 두 글자입니다. 법령은 20일이다. 국민의 권리 제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 여기에는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의무부가, 항상 의무부가 권리 제한 같이 다니는 것이고, 권리 제한 의무부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요 20일이 요로 잘못 온 거고요. 요게 이제 30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일 연장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3조의 2입니다. 13조의 2.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래는 20일, 직접 관련되면은 10일 더 연장해서 30일. 상위 법령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은 집행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헌법 75조 표현이고 95조 표현에 따르게 되면 직권명령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집행명령, 직권명령. 이것은 이제 시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 법령의 시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효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폐지가 되면은 실효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이렇게 있는데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집행명령이 만들어졌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명령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시행의 대상이 되는 상위 법령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 친구도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우리 나왔던 문제 보시게 되면 이 상위 법령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시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A라는 상위 법령이 개정이 돼서 B라는 상위 법령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내용이 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유지된다. 우선은 유지가 되고 나서 이 B라는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만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얘가 소멸하게 된다. 방금 전에 봤던 건 폐지, 지금 본 건 개정 두 개를 비교를 하시고요. 폐지 같은 경우엔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시행의 대상이 되는 법률 자체가 없어져서 집행명령도 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A가 B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집행명령의 내용이 B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다시 말해 모순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선은 그대로 살아 있다가 이 B를 위한 집행명령이 다시 만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개정되는 부분하고 폐지되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이쪽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건 이쪽 문제였고 이 폐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처음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실이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게시가 되었다면 법령의 시행일까지 게시는 되었는데 법령의 시행일에 계속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는 완성되지 않았다. 게시가 되어서 아직까지 완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개정법의 부진정 소급 적용이죠. 얘는 부진정 소급 적용이다. 부진정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죠.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구법이 아니라 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신법 적용이 된다. 신법 우선 적용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진정 소급 적용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법규명령의 제정 당시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인 법규명령은 사후에 위임의 근거가 없었다. 위임의 근거가 없다가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거는 많이 나왔던 얘기죠.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얘는 처음에는 위임이 근거가 없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 위임 명령은 무효이다가 위임의 근거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고, 다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다시 또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3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지도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48조부터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48조, 49조, 50조, 51조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1항, 2항 이렇게 들어가면 행정지도는 첫 번째, 이거는 최소침해 비례원칙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나서 다음 뒤쪽에서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임의적이니까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이죠. 이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행정지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도서, 그래서 서면교부 요청권, 서면교부 요청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의공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의견 제출권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행정지도를 할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라. 이것도 많이 출제됐죠 그동안. 공표하라 이렇게 돼서 도서의 공입니다. 도서의 공 이렇게 되면 서면교부 요청권이라는 것은 그것이 말로 구술로 행해졌을 때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문서로 하는 건 아니구나, 구술로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는 49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법률요보 얘기하는 거죠. 법률요보 원칙. 법률요보 얘기하는 건데, 행정지도는 여기서 보게 되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침익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요보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것은 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아니죠. 예외적으로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성이 미칠 때, 다시 말해서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을 때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행정 지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다. 처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외적으로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건 아니고,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금 봤죠? 네, 두고 있고요. 두고 있다. 신입처지예죠. 이 신입처지예. 네. 강사님들 답안에 이게 맞는 걸로 되어 있던데 특별한 규정이 당연히 있죠. 이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신입처지예니까 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 행정지도는 조언, 권고 등의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적 행위 자체도 아니죠.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자체가 아니죠. 법적 행위 자체가 아니면 절대로 법률 행위일 수는 없죠. 법적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나눠지는 겁니다. 48조, 49조, 50조, 51조에 대한 간단한 행정지도 문제였었고, 14번입니다. 위법한 A 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연속하여 B 처분이 행해졌고, A 처분에 대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증력이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를 말하게 되죠. 첫 번째가 직권 취소 처분이죠. 그 다음에 취소 재결, 그 다음에 취소 판결 이렇게 있고, 이거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쟁송 취소라고 하게 되면, 이 취소를 막을 수 있는 게, 이쪽을 막는 것은 불가변력이죠. 이 불가변력에는 직권 취소 말고도 플러스 알파 철회나 변경도 막을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을 막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불가쟁력이죠. 이게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으로서 불가쟁력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 존속력, 형식적 존속력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소기간이 경과해요. 제소기간이 경과했다라는 것은 현재 이것은 임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임의주의, 만약에 필요주의가 적용되면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불가증력이 발생하죠. 임의주의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이 발생하였어도 A 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에게 하는 거고,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 사법관계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고,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으니까 민사법원 떠올리고, 민사법원의 위법심사가 가능하죠. 불가증력 발생 여부하고 관계없이 위법심사가 가능하다. 선결문제죠. 손해 발생의 원인행위가 지금 A 처분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A 처분과 B 처분이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나의 법적 효과, 연속행에서 행해졌다. 연속하여 라는 것은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A 처분과 B 처분이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건 전통적인 하자승계론, 이게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이죠. A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해서 B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가증력이 발생한 후행 처분에 대한 취소 쟁송을 통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A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자승계죠. 하자승계의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하자승계론 설명이고, A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 A 처분의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으면 요건이 깨진다. 요건이 깨지면 후행 처분은 위법해진다 얘기죠.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증력과 무관하게,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무효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쟁송 취소를 막는 겁니다. 쟁송 취소를 막는 거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하고 저쪽에 무효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무관하게 A 처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요 항고 소송은 무효 확인 소송이 되는 것이고, 무효 확인 소송.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제기할 필요는 없겠죠. 뭐 A 처분에 무효 확인을 해도 상관없지만 하자가 당연히 승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에 비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도 상관없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도 무효악의 소송입니다. 앞에가 중대 명백하면 그것 때문에 후행 처분이 위법해진 거니까 그것도 중대 명백한 위법이 돼서 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무효악인 소송이다 이렇게 되겠죠. 불가증력의 발생을 통해 A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불가증력은 절차적 효력입니다. 불가증력은 얘는 절차적 효력이지 실체적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상으로 적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만약에 적법이다라고 만들어 보고 싶다면 그러면 기판력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증력은 절차적 효력이기 때문에 실체상의 적법 위법에 영향 주는 건 없고요. 그냥 터치를 할 수 없다는 정도 수준까지고, 만약에 진짜로 확정 이렇게 말하려면 기판력이라는 게 판결처럼 인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A 처분은 물론 B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 A 처분이야 다툴 수 없는 거 맞지만 B 처분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처분 자체의 어떤 재량의 하자라거나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라거나 이런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자가 승계된다라는 것은 내용의 하자가 승계된다라는 말이니까 주체 절차 형식의 문제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요건에 대한 문제니까 효과 부분에서 재량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후행 처분 다툴 수 있고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처분청은 위법상의 이유로 A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불가증력이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직권 취소라는 문제를 지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건데, 직권 취소를 막는 것은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인 것이지 불가증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불가증력과 취소 처분 사이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봤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15번 다음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옛날식 문제 출제 방식이네요. 들어가시게 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죠. 시절이 바로 자유재량 행위이론, 자유재량 행위이론이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는 재량 행위에는 정당 부당의 문제는 존재할지언정 정당과 부당의 문제는 있겠으나 적법과 위법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던 시절인데, 지금 같은 경우 위법이 존재하죠.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무하자, 재량 행사 의무라는 게 지금은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1, 2, 3에
1, 2, 3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간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0의 효과와 0의 효과 사이에서 마이너스 2를 플러스 10을 잡으면 8을 선택할 수도 있다. 8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부간을 붙이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내용이죠. 재량권 행사, 부간 붙일 수 있는 게 맞고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못 붙이죠. 재량권에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여기 뭐 교육행정은 국어가 다 틀리네요. 기속행위와 동일하게 된다. 기속행위와 동일하게 된다. 어디서? 당해 사건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건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당해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기속행위로 파악하게 되는 게 우선 맞죠. 5번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적 공권 말하는 거죠. 국가적 공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의무부가 측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사익보호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인정이 됐다라고 전제를 깔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기속행위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수익적 처분을 지금 전제로 깔고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속행위에서는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이 될 테고 여기서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가 인정이 될 테니까요. 여기서 플러스 사익보호성을 동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행정개입 청구권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으로 나눠지게 되죠. 행정개입 청구권 위에는 기속행위, 밑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이렇게 될 텐데 둘 다 내용을 갖추고 있는 건 맞고 이건 실체적 권리 맞습니다. 둘 다 실체적 권리는 맞고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 권리가 되는 것이고 얘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식적 권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위의 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이 안 되고요. 재량행위에서 4번이 틀렸는데 맞은 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실질적 공권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고 정확하게 하려면 실질적 공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분은 지금 왔다 갔다 좀 하십니다. 이건 공부가 많이 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효과재량설. 이 효과재량설은 이건 진짜 완전히 틀리셨고요. 1번, 4번입니다. 4번. 이건 어떻게 빼박 안 되는 겁니다. 빼박. 이거는 판례가 효과재량설의 입장을 일부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견 없습니다. 효과재량설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 부분에서 재량이 발생하냐 법률 효과 부분에서 재량이 발생하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수익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이것은 재량행위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침익적 처분이면 기속행위다가 효과재량설입니다. 법률 효과 부분에서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발생한다라는 게 효과재량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과재량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이게 효과재량설입니다. 그래서 요건재량설은 법률 요건 부분에서 재량행위 기속행위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효과재량설은 그게 아닙니다. 수익이냐 침익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4번도 당연히 맞게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고 다음에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또 취소 얘긴데 방금 전에 취소를 얘기했던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직권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재결이 있고 그리고 취소 판결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하자가 있어서 취소를 하는 건 맞는데 하자가 있어서 근데 그 하자가 부당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위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얘는 부당한 경우에도 위법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 부당한 경우에도 위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이거는 안 되고 얘는 위법한 경우에만 취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처분청이 직접 하거나 행정부 소속기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법하지만 정당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가 가능할 수가 있는 게 맞고 통상적으로 행정행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된다. 통상적으로란 게 무슨 소리야? 국어 능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중대 명백성설 기준으로 가보자 이 얘기죠. 중대 명백설 가지고 가면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단순 위법, 취소 사유. 그러면 공정력이 인정되는 게 맞는 거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취소가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원하 있는 기간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유효성 추정의 힘. 유효성 추정이 된다. 그 얘기니까 맞는 말이고,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제기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 무효인 행정행위는 위법성의 정도 볼 것 없이 어쨌든 위법하니까 어쨌든 위법하니까 일반 취소 소송 제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어쨌든 제가 더 무효니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도 이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얘도 어쨌든 취소입니다. 얘도 둘 다 어쨌든 취소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본다고 한들 취소를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이 사후적으로 위헌이 된 경우에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이 사후적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침익적인 처분이라고 전제를 깔고 법률 요구 원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위헌이 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위헌은 처음부터 위헌이죠. 위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틀린 지문인데 위헌 결정이 나온 경우 이렇게 해야 되죠. 사후적으로 위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위헌 결정이 나온 경우에 취소 사유라고 보죠. 취소 사유라고 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전제 조건은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 이렇게 해서 당해 사건하고 동종 사건하고 그다음 병행 사건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건의 일부 불가증력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말해 소급표가 인정이 될 때죠. 소급표가 인정이 될 때 그것을 취소 사유라고 보게 되고, 행정쟁송과 관련돼서는 그렇고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는 이런 경우에 과실 없음이라는 특징도 같이 동반되는 것도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 17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위원회하고 다른 겁니다. 정보공개심의회하고 정보공개위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는 12조에 있는 거고, 정보공개위원회는 이건 22조에 있는 건데, 이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제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곳이고요. 이거는 정보공개 심의회잖아. 심의니까 이거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심의회입니다. 심의회. 정보공개위원회가 조금 더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정보공개 심의회는 각각의 공공기관 안에 있는 게 정보공개 심의회고요.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보게 되면 10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인의 공법 행위 규정을 두고 있고 11조에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12조 가게 되면 정보공개 심의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1명에 5명에서 7명 맞습니다.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고요. 위원장 1명에 5에서 7입니다. 5에서 7, 12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회관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말하는 거죠. 행정정보공개 조례. 청주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정보공개 조례는 수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4조 2항에서 아예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명문 근거가 있습니다. 명문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의 비용은 누구의 비용으로 한다?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보는 파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실비로 한다. 실비로 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에 따라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11조 얘기하는 거죠. 11조 1항, 2항. 1항에 보시게 되면 공개 청구를 받고 나서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라. 그리고 나서 플러스 연장은 10일까지 가능하다. 10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맥시멈 20일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맥시멈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때문에 이제 정보공개법 18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이 20일이 지나게 되면 부작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과거에는 저 20일을 지나면 간주 거부 규정을 뒀었죠. 간주 거부 비공개 결정이 있는 곳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20일이었었습니다. 20일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네, 불복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부 비공개 결정이 있을 수 있겠고 비공개 결정.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공개 결정. 부분 공개는 부분 비공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2013년도 8월 달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정보공개 쪽에 부작위도 새로 만들어졌고요. 옛날엔 간주 거부 규정 때문에 부작위가 없었다가 13년도에 새로 만들어졌고 이쪽에서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18조, 19조, 20조에서 이의 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두고 있고 18조 사망 얘기입니다. 사망 1항에서 이의 신청하게 돼 있고 2항에서 이의 신청 들어오면 정보공개 심의에 거치라고 돼 있고 3항에서 그에 따른 결정을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의 신청은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은 7일 안에 결정을 내려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에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는 취소음과 달리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죠?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재결이 없을 때 하고 재결이 있을 때 비교하면 여기는 둘 다 제소기간이 있고 얘는 둘 다 제소기간 없고 얘는 제소기간 없다가 있어지죠. 얘는 제소기간 특례규정, 이거가 특례규정이죠. 특례규정 조금만 적용이 됩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따로 없다. 이유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은 공정력이 없다. 공정력이 없으며 제소기간은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소기한이 없고요.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취소 확정 판결의 효력이죠. 취소 확정 판결의 효력이 커지는 것은 29조 1항의 대세효 얘기하는 것이고, 대세효 당사자 외에 제3자 소송상 제3자. 근데 이 효력을 통설과 판례 입장은 형성력이라고 보죠. 형성력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그렇게 취소이 제기되더라도 당해 개정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는 취소뿐만 아니라 무엇도 마찬가지다. 무효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도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는가?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죠. 독일은 집행 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에도 집행 정지가 있고 또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는 것이 공정력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결과가 아니다. 집행 부정지는 입법 정책적 결과물인 거지 공정력이 있다 없다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죠. 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고 법률 문제만 심리하고 사실 문제에 대해 심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만 내리고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미국입니다. 이거는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실질적 증거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 증거의 법칙.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건에 대해서 사실 문제는 행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법률적 판단만 법원이 하는 게 미국 스타일. 우리는 사실 문제에 대한 부분도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에 있어서 처분과 재결의 관계에 대해서 처분과 재결, 얘는 순수 처분, 얘는 재결 처분, 둘 다 처분이죠. 둘 다 처분이 맞으니까 처분 등이라고 우리 행정소송법이 굳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죠. 취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되는 것이다. 얘는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의 원처분 중심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다음에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결의 기속력은 비청구인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다. 기속력. 소송이든 심판이든 행정소송과 심판 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세효와 기속력이라고 했습니다. 대세효와 기속력. 행정심판법 개정됐고 이 부분 행정심판법 49조죠. 49조 1항, 2항, 3항, 이제 4항까지 비교를 하셔야 되고 1항에서는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두고 있고 이제 이게 올해 출제되는 문제죠.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 2항이 이게 새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얘가 아니요.
해간 이유인데 취소나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게 거부 처분일 때, 거부일 때 재처분 의무. 이게 새로 들어온 친구고요. 재처분 의무. 그 다음 취소 심판, 무효확인 심판이죠. 그 다음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의무이행 심판에서 의무이행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 물론 이건 거부부작이 양쪽 다죠. 거부부작이 양쪽 다. 이때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가 원래 있던 것이고, 2항에 있던 게 사망으로 밀린 것이고, 사망에 있던 게 사항으로 밀린 게 신청에 따른 처분, 허가 처분이죠. 신청에 따른 처분, 인용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의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 이렇게 해서 N 사망이 사항으로 밀린 거고, 새로 들어온 친구 2항. 이게 이제 올해 나오기로 했고,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청구인에게 재결소정본이 송달된 때이다. 효력 발생 시기, 재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가 아니다. 확정된 때가 아니다. 확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CF 판결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구인에게 재결소 정본 송달받은 때이다. 이건 처분 통지서의 일종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의사표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48조 2항의 별도 규정도 있죠. 별도 규정. 재결소가 송달되면 그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90일이 지나가지고 제소기간 특례 규정, 그래서 확정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내고요. 3번은 지우시고, 이게 2006년도 문제입니다. 2006년도 문제고, 2008년도 2월 29일 날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됐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재결청이 사라졌습니다. 재결청은 죽었죠. 지금은, 과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내부적인 심리의결기관이었었고, 외부적인 의사표시로서 재결을 하는 재결청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하기 때문에 심리의결기관이나 심리재결기관이라고 하죠. 이건 과거에 재결청이 있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재결청이 있던 시절의 얘기여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식으로 치게 되면은 얘네들 각부장관과 국무총리 이렇게 들어가면, 얘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심위로 가야 되고, 감사원 이런 식의 직속기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그 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죠. 따로. 그게 지금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이건 옛날 스타일이고, 제3자요 행정행위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주관적 청구기간,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는 날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거는 객관적 청구기간.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먼저 지나가게 되면 청구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되죠.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제3자요 행정입니다. 제3자요 행정이. 다시 말해, 지금 이거는 제3자 심판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3자 심판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의 상대방이 심판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안날과 있은 날이 무조건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안날이 먼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3자가 들어갈 때는 안날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안날로부터 90일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중에 뭐가 먼저 끝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죠. 행정심판법 18조 1항 소정에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해당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죠. 현실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날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를 말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중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사항, 의무행 확보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이죠. 행정형벌로서 벌금을 대신하는 거죠. 벌금을 대신하는 거죠.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검사나 재판부의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하는 거죠. 그 행정청이 고발을 할까 아니면 통고처분을 할까는 그 행정청의 재량이고 이러한 통고처분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이에 불복할 때 교통사범 이렇게 들어가면 경찰서장이죠. 교통사범 경찰서장이 행정청일 테고 경찰서장 도로교통법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도 통고처분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식 재판을 지가 왜 청구를 합니까? 지가 청구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경찰서장이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절대로 행정소의 대상이 아니죠.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정기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깁니다. 그쵸?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되죠. 납부를 안 하면 직접 고발을 할 테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 벌금의 범칙금 대신하고 있는 벌금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그러면 지가 즉결 심판 청구를 할 겁니다. 경찰서장이. 과태료의 부과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았던 건 옛날이죠. 이건 과거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서 책임주의 원칙이 고의과실을 이제 요구하게 되었죠. 요구하게 된 것은 뭐 항상 문제로 나오는 얘기고요. 행정대집행법상의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하기 때문에 부자기 의무의 경우에는 자기 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법적 근거를 우리가 전환규범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환규범이라고 하고요.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철거 명령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철거 의무를 이제 불이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대집행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대집행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의 영역이 이게 부자기 의무 영역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의 영역이 이제 자기 의무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얘가 전환 명령이고, 이 전환 명령은 침익적이기 때문에 법률여부 원칙 적용을 받게 되고, 법률여부 원칙 적용을 받았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전환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전환규범. 행정상 즉시강제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즉시강제 이런 거 들어오면 사전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의 절차 문제도 나오지만 간혹 이처럼 실체상 한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소비급보입니다. 소비급보, 이게 전부입니다. 소비급보, 얘는요 소극성 적극적이면 안 된다. 얘는 비례, 급은 급박, 보는 보충 해서 소비급보, 소비가 급보에 급하다고 알려와서 즉시강제를 들어간 겁니다. 소비급보에서 소극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안 된다. 소비급보의 소 얘기한 거고, 직접 강제는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발동될 수 있지 부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발동할 수 없다. 전통적 의무행 확보 수단은 행정강제와 행정벌.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강제집행이 중심이죠. 행정상 강제집행. 사전에 의무를 부과한 강제집행이 원칙이고, 얘가 원칙이고, 이게 실패하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즉시강제를 들어가게 되죠. 합쳐서 행정강제라고 하게 되고, 행정강제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 대강이직이죠. 대강이직 들어가시게 되면 대집행이 있고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은 대집행은 대체적인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고, 강제징수는 금전급부 의무고, 그다음 이행강제금은 모든 의무고, 직접강제는 모든 의무죠. 모든 의무. 직접강제 얘기입니다. 직접강제는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뭐 다 됩니다.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의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